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귀속 관련되는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세기본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허용을 했습니다. 원래 기한 후 신고라든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만 가능한데 기한 후 신고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자를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한 후 신고 시에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세분화했습니다. 원래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50%, 20% 감면하던 부분을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6개월까지 기간을 3개월 내에 하게 되면 30% 감면, 3개월에서 6개월은 20% 감면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율이 세분화됐고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정신고 시에도 과소신고 가산세율 감면율을 세분화했습니다. 자, 6개월 이내에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에 10%에서 3단계로 되어 있던 부분을 1개월 이내에 9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75%, 3개월에서 6개월은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내에 10%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말정산도 그렇고요. 우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시에 정상적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놓쳤다라고 했을 때 수정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가능하면 1개월 내에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소신고 가산세가 거의 90%가 감면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정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연장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그러니까 일용근로 다음 달 10일, 간이 지급명세서 관련해서 다음 달 10일까지였던 부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범위 조정 간소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간이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반기분, 근무분에 대해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급해야 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7월 달에 지급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급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귀속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으로 조정을 하면서 귀속 연도 후에 지급분은 미제출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본문에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폐업자 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자,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휴폐업 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였고요. 상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도 다음 달 10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제출기한을 연장했는데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휴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용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휴업이나 폐업 해산의 사유로 그러니까 지급명세서를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전에 미리 제출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 지급명세서는 제출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해산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음 말일까지고요. 상용근로 간이 지급명세서는 7월 31일, 1월 31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앞에서 보시면 다음 달 말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용근로는 휴폐업일 때는 다음 달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이고요. 자, 다음 달 말일이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그 상용근로지급명세서를 휴업, 폐업, 해산한 달에 다음 달 말일입니다. 기간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한다라고 해서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유예를 하다가요. 18년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가산세 매긴다라고 했는데 2년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이 만약에 있다면 지급명세서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퇴직소득과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에 대한 한도 규정이 과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는 기본적으로 3배수 적용되던 부분을 올해부터는 2020년도 이후 건속연수에 대한 지급 배수는 2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은 3배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해지고 그 한도 규모가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근로소득 제가 설명드릴 때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 구입 그러니까 종업원의 구입 임차자금 대여 이익을 제외를 했습니다. 원래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부분을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가지급금이죠. 그죠? 가지급금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정이자가 법적으로 4.8% 되어 있죠. 4.8%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법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수익으로 과세소득에서 포함 안 시켜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원래 직전 과세 기간에 2,500만 원 이하인자만 적용을 했는데 3,000만 원 이하자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 소득 분리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이나 배상금, 종업원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공제율은 동일한데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넘어가면 더 이상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 직계존속 범위에 보면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에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다음에 그러니까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포함하는 걸로 범위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아동에 대한 부분인데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20세 이하인 경우에도 포함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위탁아동은 만 18세까지만 적용이 되는데 20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부분입니다. 자, 이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많이 바뀌고 변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하고 동일하게 30% 적용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도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추가 한도 100만 원을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고요. 신문구독료는 지금 이제 개정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착각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 미술관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에서 7월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80% 구간이었습니다. 3월 달까지는. 근데 이제 4월에서 7월 달까지는 80%로, 8월에서 12월까지는 기존대로 15%, 30%, 40%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를 하려면 1월, 2월, 그 다음에 3월 달, 4월 달에서 7월 달,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이걸 다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우리 그 연말 정산할 때는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전부 다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바뀌었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고요. 적용 시기는 2020년 5월 19일 이후에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범위, 인정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출액 전액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에 경력 단절 여성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경력 단절 여성의 요건을 보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3년에서 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직을 해야 된다. 이 동일 기업이라는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내가 1년 이상 다니던 회사에 이런 사유로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퇴사했던 회사에 재입사를 해야만이 이 혜택이 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입사하고 싶지만 그 회사에 자리가 없다든가 또는 그 회사가 없어졌다든가 하게 되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을 현실화해서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 결혼이나 그러니까 자녀 교육까지도 퇴직 사유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3년에서 원래 10년이었는데 15년까지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동종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니던 회사와 유사한 회사에 입사를 해도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유사업종은 표준산업 분류에 있는 중분류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업종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현실성 있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서비스 업종도 들어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서 7세 미만의 취약 아동을 작년까지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7세 미만 아동은 자녀세액 공제 적용 못 받습니다. 무조건 7세 이상만 적용을 받습니다. 자,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ISA 계좌 만기 시에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및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기 계좌에 연금 계좌 전환 시에 추가 납입 세액 공제 한도를 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 1,800만 원 플러스 ISA 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전환 금액 기준으로 해서 납입 총 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300에서 4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에는 7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IS 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추가 납부액의 10% 최고 300만 원 한도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소득금액 총급여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해서 15%, 12% 이렇게 적용을 했던 부분인데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4,500에서 1억 원 사이에 한도 금액을 600에서 9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되도록 확대를 했다라는 거죠. 기존은 400에서 700이었는데 200만 원 확대를 했습니다. 공제율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억 원 초과되는 급여 기준으로는 1억 2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1억 2천 이하이신 분이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퇴직연금,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적용제외 말씀을 드렸고, 적용제외는 종합소득금액 1억 또는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물기부금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는 시가 장부가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지정기부금하고 일치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자,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계산 방법 조정을 했습니다. 자, 기존의 방식은 후입선출법의 방식이었죠. 후입선출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선입선출 방식입니다. 선입선출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원래 기부한 사람들이 계속 기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기부를 했는데 많이 기부하다 보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2월에서 10년 동안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 2월에서 10년 동안 공제해 주는 방식이 과거에는 당해 연도 지출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한도 미달이 생기면 다시 2월 기부금을 넣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기부금에 한도 초과가 나오는 분들은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이제 계속 한도 초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2월 되는 게 효과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당해 연도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에 공제를 전년도 2월 기부금부터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남으면 당해 연도 기부금이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당해 연도 기부금에서 미공제가 생기면 다시 2월이 되죠. 2월이 될 때 당해 연도부터 10년이 됩니다. 기존 건은 없어지고 당해 연도부터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선입선출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12월 달에 올 12월 달에 소득세법 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들 중에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부분 한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에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에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0.5%입니다. 0.5% 기존에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산세율을 50% 완화해서 0.25% 적용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율을 완화했다라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을 해주죠. 0.25%에 50%, 0.125%로 가산세율이 완화됩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제때 제출을 못했으면 가산세가 0.5%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절반인 0.25%로 법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했습니다. 공제율은 2월 달까지 15%, 30%, 30%, 40%, 3월 달은 30, 60, 60, 80, 4월에서 7월은 80%, 8월부터는 15, 30, 30, 40으로 기존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코로나 초기 사태 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소비 활성화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선이 됐고요. 근데 이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300, 250, 2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급여 기준으로 해서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30만 원씩 330, 280, 230으로 30만 원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 연말정산 때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기존대로 또 돌아갑니다. 자, 이 부분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한부부터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정산 때 한도가 이렇게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 수령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실손의료보험료는 원래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도록 했었죠. 제외하도록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완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 의료보험으로 지급하는 자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손의료보험 지급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는데 이 부분 뭐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제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제출하는데 간소화 자료로 다이렉트로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한꺼번에 이게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무주택자 중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입니다. 이 부분은 뭐 과거하고 동일하고요. 자,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12% 적용하던 부분인데 이걸 확대해서 4,500으로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자는 10%로 기존대로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적용 시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